지난 3월 22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가상화폐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제로 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만큼 이 문제를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 문제에 대한 진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6월 FOMC 회의가 마무리된 이후 먼저 회의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크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 뭐 오셨습니까? 지난 주말에요. 네, 가족들과 그냥 예. 소소하게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페드 회의에서 이렇게 돌발 변수가 이렇게 발생함에 따라서 시청자분의 그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요즘 미국에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그 출연 섭외, CNBC라든가 출연 섭외가 가장 많은 분들이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는 그 페드 인사들인데요. 그렇죠. 이번 주 아주 줄줄이 예상돼 있죠. 네. 그만큼 미국에서도 6월 그 페드 회의 이후에 가장 그 방송사에서 출연 요청이 많을 만큼 페드 인사들이 가장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 그 캐스터분께서 이제 전해주셨습니다는 우리가 페드 회의에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회의 결과가 종전과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진단들이 많았습니다는 회의 직전에 킥오프라는 단어를 시청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의의 그 돌발 변수, 그것이 낫프로트의 그 총격이었죠. 그래서 이후에 그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회의의 그 분위기를 전해줄 수 있는 이런 페드 인사들의 발언을 그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왕비둘기파라 해서 비둘기 중에 비둘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지적했습니다는 네. 제2의 그 점도표 충격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페드에서 킥오프되는 돌발 변수가 나온 데 이어서 이분만큼은 사실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종전의 입장을 그 견제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들이 나왔습니다는 제2의 그 낫프로트 충격이라는 것은 왕 비둘기파에 해당되는 이분이 금리 인상 시기를 상당히 앞당긴다 하는 이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매파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시각은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어조가 좀 더 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둘기파를 주장했던 분들의 시각이 바뀐 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방송을 통해서 종전에 그 비둘기파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은 2023년까지 금리는 인상하지 않겠다 하는데 요즘 들어서 6월 그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 차이를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모양새 저 모양새에 이래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페드 인사들이 이번 주에 그 줄줄이 여러 가지 일정이 이렇게 예정돼 있다는 것을 우리 그 캐스터분께서 5시 30분 방송에서 아마 전해드렸는데요. 가장 많이 아마 방송이 불려다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너무 많이 페드 인사들이 그 불려다니다 보니까 출연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이런 쪽이 있습니다는 개별 사항입니다. 출연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적 관점에서 기부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출연료는 관심이 되는데 그만큼 이렇게 잘 불려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킥오프라는 것은 돌발 변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킥오프 돌발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주식이라든가 금리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커런드럼 수습꺾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인플레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렇게 앞당겨지는데 국제 금값은 연일 떨어질까? 이것이 사실상 어떤 배경에서 그럴까? 소위 스타라이저 팩터에서 정형화된 룰, 시청자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형화된 이런 관계가 떨어진 측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작은정 PD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는 자, 2년물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0년물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조기금리 인상이 앞당겨진다 하면 이렇게 한 나라의 금리 차익에서 보면 이렇게 시장금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는 장기채물은 자꾸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하는 측면에서 앞서 그 우리 박건 캐스터께서 단기금리는 정책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데 반해서 장기금리는 경기 상황에
지금 금리가 올리면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는 다른 요인이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고 난 일본의 그 국채 매입이 아주 급증하는 상태를 이렇게 보이고 최근에 그 미일 간의 마찰이 심해지는 상태에서 중국도 미국의 국채를 아주 전격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서 자산시장의 거품을 줄여야 되는데요. 사실상 2014년에도 당시에 그 앨런 그리스폰 의장이 이렇게 자산분의 거품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부분이 중국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통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거품이 줄여야 되는데 중국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금리가 더 떨어졌거든요. 기준금리 올린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와 미국의 그 의사와 관계없이 자산 부분의 거품이 더 심해지면서 2008년 서프라임, 2009년 리먼 사태에 발생했던 요인이거든요. 이런 요인이 사실 많이 계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금리 인상 어디에도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일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나스닥 지수는 올라야 됩니다. 네. 네,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거꾸로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약 7가지의 수급꺾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보고 시청자들한테 방송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하루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형화된 사실, 시청자분이 상식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플레 올라가면 국제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질까 하는 이런 상식이 깬 수급꺾기 현상 같은 것을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이 문제가 향후의 주식과 채권과 다른 연금이라든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주말에 가장 큰 뉴스는 가상화폐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제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이 또한 지난 주말에 사실 문의사항이 가장 많았던 대목입니다. 네. 우리와 관련해서는 코인개미의 제로코인 되는 사태에서 투자 원금이 날리는 문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하는 문제와 함께 미국에서도 이게 소위 타이탄이라 하는 어느 날 갑자기 someday sometime 제로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대가 많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사실 정치 발언은 안 해야겠습니다. 이거 발언은 아니고 해외에서도 내년 3월 달에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도대체 몇 명 나오는 거냐. 지금 우후죽순적으로 대통령이 나오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후보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이렇게 해외에서는 도대체 몇 명 나오는 거냐. 이게 제가 몇 분이 아니라 몇 명 나온다 그랬습니다. 몇 명 나오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보다는 명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명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우후죽순적으로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좀 기존의 정당이라면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당내에서 이렇게 좀 걸러서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해외에서는 도대체 몇 명 나오는 거냐 하는 이 측면이 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역시 코인 개미들이 투자 원금이 어느 날 갑자기 제로가 되는 이런 사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최근처럼 주식보다도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신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볼 때에는 이 또한 가장 관심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가지 컨undrum 수습꺾기 현상보다도 이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는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새로운 사항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한국경제TV에서 지난 3월 22일 날 이때가 사실 비트코인이 아주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4월 달 초에 63,000달러까지 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코인 투자가 핫할 때 한국 주식이 좀 주춤하고 이렇게 주식 투자가 사실 코인으로서 가장 핫할 때 느닷없이 가상화폐의 가격이 제로 코인이 될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항의도 많았고 굉장히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방송이 나간과 함께 63,000달러가
$35,000로 떨어지면서 그 이후에 $35,000 내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가 한참 지금 이제 $35,000죠. 예. 오늘 이제 가격의 변동폭이 주가와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컸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타이탄 문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 문제에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가 이렇게 많이 할 때 우리가 일론 머스크 투자,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캐시우도 따라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밸류와 관계없이 부추기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 개 코인 이렇게 투자라든가 일부 테슬라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렇게 주식을 많이 하는 성악개미들부터 따라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소신 있게 투자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성향을 감안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속속들이 이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그 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에 충격을 줬던 소위 아이언 타이탄 코인이라 해서 이렇게 타이탄 코인이라고 하죠. 티타늄 코인, 네. 아이언 티타늄 코인에 해서 이게 타이탄 코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국내 코인 개미들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됐던 것은 종전의 비트코인과 그 알트코인의 그 단점을 좀 보완해서 가장 문제가 코인 같은 경우는 밸류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과 같은 채굴상의 문제와 알트코인과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결합시켜서 사실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코인 개미들한테 한때는 유망하겠다고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이 문제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도 잘 알려졌습니다. 요새 달라스라는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되죠. 연은 총재. 연은 총재에서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 페드 회의 전서부터 굉장히 매파로 분류돼 있죠. 그런데 6월 회의 결과로 이렇게 본다면 매파로 회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카프란 달라스 연준 총재가 가장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코인 개미들한테도 마크 큐반이라는 분도 아마 우리 방송에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댈러스 구단주죠. NBN 미 프로농구 댈러스 구단주의 마크 큐반이 사실 이 타이탄 코인을 대량 집중 매입해서 국내 코인 개미들한테도 상당히 알려졌던 이런 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지난주 중반에 소위 스테이블 코인을 지키기 위한 오토매틱 룰이 깨짐에 따라서 주 중반 후반에 $63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네. 그 위에 XT 현상이 발생하면서 마진 컬 현상이 발생하면서 한순간 제로 코인이 되는 정말 이런 모습이 그래프가 곤두박질 쳤네요.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가요? 정 PD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여기에 좀 조금 그러죠? 조금 이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로 코인 돼가지고 저기 제로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가 아마 마크 큐반이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밸류가 없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죠. 심리적으로 부정적 편향이냐 아니면 긍정적 편향이냐. 여기 덕에 오토매틱 룰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입니다. 나중에 오토매틱 룰은 모니터리 룰, 통화 준칙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밸류 같은 믿을 게 없으면 사실 전 앵커처럼 이렇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타이탄 코인이 전 앵커 같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거 좋다 이렇게 하면 사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수 세력에 해당되는 두턴층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두턴층. 그래서 이렇게 $1, 1코인이 형성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치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치밀 때에는 어떠냐 하면 단순히 다들 아시겠지만 밸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꾼들 같은 경우는 XT 현상의 우려, XT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마크 큐반이라든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투자했는지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XT 할 때는 바로 부정적 편향이 되면서 프레시 크래시, 순간 폭락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저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프레시 크래시, 순간 폭락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죠? 순간 폭락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직으로 제로가 되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잘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것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코인 개미로부터 비트코인의 단점, 알트코인의 단점을 커버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코인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이 측면이 한순간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에 사실 국내의 그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각국의 또 각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쪽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측면도 이번 주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하실 변수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진단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투자 수단이 이번처럼 갑자기 한순간에 가치가 제로로 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작년에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코로나 직후에 이제 가격이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대형 기술주, 소위 성장주라 하는 네. 이런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테슬라 테슬라였죠.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 종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 관점은 기업은 밸류가 있다. 그런데 서프라이 디맨드에 형성되는 게 주가다. 그래서 밸류와 프라이스 간에 항상 밸류가 시장에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받는 건 아니다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밸류 대비해서 시장의 수급 사항이 이렇게 수요가 높아서 프라이스가 높을 때는 고퍼다 해서 앞으로 뭐든지 시장의 프라이스는 밸류에 수렴된다는 관점에서 주식하시오 이런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밸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저랭커 같은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 테슬라를 선정하지 못하면 이렇게 알려지지 못하면 수요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형성되는 서프라이 디맨드에서 주가가 밸류 대비해서 낮게 형성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프라이스는 밸류에 수렴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보다 주식 사세요 이런 쪽에 나오겠죠. 네. 근데 작년에는 사실 그 코로나 직후에 유동성이 많이 되면서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할인율이 이렇게 그 높아지는 상태에서 미래 잠재 가치가 굉장히 기업의 밸류 이상으로 높아졌던 이런 테슬라라든가 이런 측면에 소위 성장주라 하는 이런 측면이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얘기돼 밸류와 관계없이 올라갈 수 있다. 소위 성장주들을 주장하는 저는 뭐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시각으로 뭐든지 기업은 가치를 키우는데 그것이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구별을 하는 게 본질을 키우는 게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별하는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시장에서 얘기하는 테슬라 같은 성장주들이 소위 그 가치로서 이것을 이렇게 그 주가를 그 설명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한국 그 증권연구원에서 프라이스 페이턴트 레이쇼가 이제 나왔고요. 무형자산 대 가격 비율이죠. 그다음에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쇼 이건 2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PDR 지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요 무형의 가치와 그다음에 드림의 CEO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꿈과 이상 과연 가치가 있느냐 이런 쪽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가치가 논란이 이렇게 그 정확하게 정형화된 사실이 없다 보니까 자 우리가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번에 이렇게 티타늄 것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꿈과 이상의 가치가 마치 미래 가치를 될 것이다 하는 그 아주 낙관놀이 푸는가 하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과연 꿈과 이상이라는 게 가치가 있느냐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편향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변동성이 그만큼 심하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에 한참 성장 전달을 주장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가 소위 $3,000까지 갈 것이다 하는 쪽도 나왔었죠. 그런 쪽도 나왔고 $1,000 이상 갈 것이다 하는 시각은 아주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한 $600대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600대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때 올해 1월 초에 $880까지 갔던 것이 $600이다 보니까 아마 수익적 측면에서는 엄청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이게 코인과 관련해서 과연 밸류가 있느냐, 그래서 타이탄 이렇게 이 코인이 이상적이다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결정할 벌에서 $1에서 1코인당 $1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형성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의 가상화폐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큐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매수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는 밸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someday sometimes 어느 날 갑자기 제로 코인이 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 문제로 인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스테이블 코인 문제도 본질적으로 투자 대상이 되는 코인의 밸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밸류가 없다 보니까 미 달러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하는 달러의 요 교환 비율을 설정했다는 것이 어떤 문제거든요. 내부적 본인 자신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달러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그래서 밸류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본질적 문제는 밸류가 비트코인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상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립됐다 하는 이런 타이탄도 한순간에 someday, 하이먼 민스크의 someday sometimes 오늘 갑자기 제로가 된다는 이게 반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타이탄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 가격들이 급락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동일한 문제거든요. 스테이블 네. 코인 문제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문제 1달러 1코인 이렇게 정립하면 우리가 과거에 보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아마 마이터리 스트리트 주장했던 마이터리 룰, 오토매틱 룰이라 해서 자동 준칙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 전 앵커께서도 경제 문제를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은행이 사실상 뭐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이구 파월 의장이 얘기 듣고 당신 얘기 듣고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리겠다 해서 굉장히 유동성이 많고 소위 성장주라 하는 사람을 많이 투자했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6월 페드 회의에 갑작스럽게 왕그 비둘기파라는 블라드도 완전히 뭐냐 조기 인상으로 돌아졌지 않습니까? 네. 파월 의장 당신도 2023년까지 금융화가 되는데 6월 회의를 계기해서 금리 인상 쪽으로 돌아서면 야 세상에서 믿을 사람 거의 되면 상스러운 소리이기 때문에 믿을 사람 없다. 그건 내가 사실 시장 말로 보면 고객가 한 사람으로 빼겠습니다. 근데 방송으로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고치겠습니다. 네. 믿을 사람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믿을 사람 없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국민들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를 자기 자율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션하게 자기 자율적으로 하면 이렇게 그거 믿고 따랐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밀턴 프리드만 같은 이런 마이터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좀 보장하지 말자. 국민배움자 입장에서 자율성을 보장하지 말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자 지난번에 9월 달에 평균 물가지도 그런 각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금리가 피보 레이트를 2%로 설 목표선은 1% 정했다. 그러면 금리가 3% 간다. 시장 금리가 3% 간다. 중앙은행 개입하지 말라. 3% 가면 자 2% 설정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쳐줬죠. 네. 내쳐줘야죠. 그건 마찬가지로 물가지표 같은 경우도 평가 물가지도 지금 타겟 레이트가 PCE 물가지수가 2% 설정했다. 그러면 지금 물가가 3% 간다. 3% 간다. 중앙은행 개입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2%로 해서 돈을 더 푼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금리 돈을 줄여야 되죠. 물가니까 돈을 줄이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시장에서 보면은 실물 경제와 금융 변수의 사이즈가 1대1로 해서 금융이 실물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팔로링 뒤따라갈 때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금융위기에 돈을 망청 뿌렸죠. 코로나에 돈을 망청 뿌렸죠. 그리고 서로 전 앵커랑 나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이 커넥션 소사이트의 심리적 요인이 바로 전파되죠. 이럴 때는 이렇게 자동적인 룰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2% 대비해서 3% 올라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팅하는 사람이 더 올라가면 통제선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1달러 1코인에 밑으로 떨어졌어. 밑으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1달러 1코인으로 다시 매수해서 체리피킹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마크 큐반이라든가 하는 사람들 엑시트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하한선에서 체리피킹을 쓰는 하한선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오죠. 제로코인이 되는죠.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코인의 밸류가 없을 때는 아무리 1달러 1코인당 1달러의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정립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밸류 문제가 이렇게 코인 자체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으로 해서 밸류와 프라이스 간의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렇게 되더라도 두 가지 달러 가치가 종전만큼 안정한 가치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요 자체적으로 보면 본질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요 오토매틱 1달러 1코인당 오토매틱 룰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지켜지지 못하는 가능해서 이번에 someday sometimes 제로 코인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첫 사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타이탄 사태로 가상화폐에서 3년 반 만에 마진콜이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년만 만에 발생했죠. 우리가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광풍이 일었었던 2017년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펀드들의 마진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엔 자체적으로 타이탄 자체로 마진콜 현상이 발생했던 것도 아마 향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정책 단계 규제와 함께 규제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붙을 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 들어 그 시청자분이 아시게 됐으면 공매도, 마진콜 이런 것이 굉장히 혼탁스럽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투기 문제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각종 사기 사건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옵티머스 펀드라든가 뭔가 저는 그런 거 생각합니다. 옵티머스 펀드라든가 이런 게 애초부터 잘 설정해야 되는데 투자는 자기 책임 원칙입니다. 뭐 하나 있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옵티머스 펀드 같은 거 이거 자체 잘못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사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CEO들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지금 사실상 그 연임되고 이런 환경이 지금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기 책임, 자기체 원칙이 지켜지겠습니까? 툭하면 손실분 100% 보상. 이게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으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애초부터 소비자 권리를 생각해서 아주 우량한 펀드만 이게 판매하는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옵티머스 사건이라든가 그 옵티머스 사건을 저지르고 소비자에게 금융 소비자에게 책임지지 않고 버젓이 연임하고 이런 환경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옵티머스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된 펀드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면서 100%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느냐?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 살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이거였습니다. 버젓이 상품 잘 팔아나는데 나중에 손실만 남은 전부 내가 손실 났으니까 해주세요. 안에 국민청원 가 하면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옵티머스 펀드에 많이 팔아놓고 연임됐다고 해서 또 상품에 대해서 유망 상품을 추천해가지고 얼굴이 버젓이 등장하는 이런 사태들이 오늘 이렇게 신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은 아마 이렇게 좀 겸손해서 뒷전에 좀 물러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 시장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아케코 스발 공매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아직도 투자에 손실이 발생한 그 금액을 정확히 포착할 만큼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영향을 주는 상태입니다. 근데 미국은 다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 법의 규제에 의해서 그림자 금융이기 때문에 빌항이 사실상 법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카운터빌리티 이렇게 마진콜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빌항은 어려울 때마다 그때 틈을 봐서 굉장히 이렇게 오뚜기처럼 지금까지 살아났었습니다는 앞으로는 빌항 문제는 영원히 월가에서 퇴출될 것이다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케이스 연대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는 소비자에게 금융사에게 투자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면 그 상품을 공급하는 이런 금융사라든가 투자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에서 극명하게 달리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한국의 옵티머스 사건과 그다음에 빌항과 같은 아케고스발 사태에 의해서 나오는 아주 대조적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후자 관점이 생각해야 자기 책임 원칙이 지켜지는 겁니다. 어쨌든 의도됐지 않았든 옵티머스 펀드에 의해서 판 CEO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자본시장에 오랫동안 종사해서 이렇게 있다는 가장 어카운터빌리티를 진다면 사실상 이렇게 뒷전에 물러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계속 금융사에서 CEO로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각종 사기라든가 이런 사건이 판치는 거는 밸류가
프라이스에 이유를 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프라이스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사정인데요. 사실상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2023년까지 추진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기라든가 이런 사건이 판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일에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이렇게 돼서 정형화돼서 이렇게 되는 이런 사회가 현실에 아는데요. 페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걸 손질이 안 되겠느냐, 정리 안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국경제TV에서는 이렇게 위기가 극복하면 테이퍼링은 시기가 문제지 다가옵니다. 이번 6월 회의에서 바로 그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비단 이렇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사실상 타이탄의 마진콜, 자체적으로 마진콜이 발생했죠. 그런 측면이 2017년에 비트코인과 같은 금융상품의 마진콜 발생하는 문제와 좀 다른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진콜 문제가 이번 주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에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이 바로 증거금 부족함 현상이 발생한 딜레버리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딜레버리지 행위들이 이번에 비트코인 같은 똑같은 이런 시장에서 나타날까 하는 것도 사실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타이탄의 마진콜이 발생함에 따라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것이 과연 다른 가상화폐로 전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또 그로 인한 금융위기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타이탄의 그 마진콜이 발생하면 네. 코인 투자가들은 코인의 포트폴리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제로 코인 되다 보니까 증거금이 부족하면 다른 코인을 팔아서 증거를 부족하는 이런 행위들이 나타날까 하는 이 측면이 네.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건 개인들의 그 행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개인들의 행위 가지고 마진콜의 딜레버리지에서 금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2017년 비트코인 같은 펀드 관련해서 마진콜이 발생할 땐 금융위기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코인의 자체적인 문제에서 개인이 투자의 마진콜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서 그 금액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펀드는 뭐냐? 펀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펀드에 대해서 전행코도 펀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상투도 집어넣으니까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규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금융상품에 대해서 마진콜이 발생하면 딜레버리지 물량이 크게 됩니다. 딜레버리지 물량이 크게 되면 다른 쪽의 전염 효과, 매도 치는 과정에서 다른 효과의 연쇄적인 하락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 그 타이탄 개별 코인의 마진콜이 발생하는 것이 금융위기가 발생할 거냐 이건 잘못된 분석이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코인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 일정 펀드에 같은 이해관계가 넣는 사람들이 펀드를 하는 것보다 마진콜 발생하는 규모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딜레버리지 발생은 다른 쪽에 매도에 의해서 가격 하락에 의해서 금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이번에 마진콜 발생함에 따라서 딜레버리지 과정과 함께 금융위기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2017년에는 비트코인 같은 펀드 상품에 대해서 마진콜이 발생했을 때 딜레버리지 연결되겠지만 금융위로 왜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이 당시에는 한국에서 세계 거래량의 21%, 이 조그만 나라에서 비트코인이 세계 거래량의 21%를 차지할 만큼 글로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나비 효과가 적게 나타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측면에서 다른 인터마켓 시장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같이는 가장 인터마켓의 연관성이 높은 게 디지털 금이다 하는 이런 쪽에 사실상 금시장, 기금속 시장과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시적 측면입니다. 근데 지금은 증시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장과는 트레이드업 관계입니다. 같이 문제 트레이드업 관계.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가상화폐 가격이 되면 그 자금이 자 증시 쪽으로 와서 증시 쪽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시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가상화폐 마진콜이 발생하더라도 2017년 대비해서 세계 GDP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지금 투자가 융성하게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1%에서 지금 5%까지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상당히 잘못된 분석이 나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가격을 제로로 하는 방안을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요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네. 중국은 더 심해지죠. 연일 지난 주말에는 수찬성에 이어서 이제 채굴 과정에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원재료 가격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함께 규제 측면에서 굉장히 세게 들어갈 거로 이렇게 네. 봅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미국도 이번에 이번 주에 연이어 이렇게 페드 인사들이 블랙아웃 기간의 발언이 끝나고 난 발언이 이어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2월 회의,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잘 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달러 문제거든요. 이번에 페드의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특히 뉴 윌리엄스의 뉴욕 연준 총재 이런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CBDC, 컨트롤 뱅크,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된다면 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죽여이죠.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책적 문제가 이번에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제로코인이 발생한 이후에 굉장히 정책적 측면에서 주목하실 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타이탄 사태와는 다르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 코인 거래소들이 김치 코인을 대상으로 상장 폐지를 하면서 투자 원금이 계속 제로가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제로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해서 네. 타이탄 제로코인 사건과 관계없이 매주 금요일마다 벌써 2주가 됐습니다는 네. 이렇게 많은 이 방송을 통해서도 20분 만에 개그림 그려가지고 나오면 가격이 붙은 이런 현실에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사실 뭐든지 가계부채도 위험수위가 도달한 상태에서는 금통위원들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가 이미 도달한 상태에서 가계부채를 정력했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면 자 MZ세대 젊은 층과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아주 어려워진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가계부채가 올라가기 전에 금리 인상과 같은 이걸 조정해야 되는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놓고 거기서 금리 인상하면 젊은 세대 한계 사항들이 어려진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와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요. 자 정책 단계 의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전석 김치코인은 아시겠습니다. 여기서 김치코인은 원화만 거래되는 시장이죠. 해외에서 하고 이 대상 상장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썸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대형 이렇게 코인 거래소들이 원금이 이렇게 상장 폐지됨에 따라서 원금이 제로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요. 어차피 민간의 코인 거래소가 특히 민간이기 때문에 이 투자 원금이 갑작스럽게 상장 폐지되면서 제로가 될 때는 배상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옵티머스 펀드 것처럼 일부 정책 당국자가 표심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100% 환원이 되는 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더 악화된 게 어느 날 갑자기 정책 당국 의존을 반영해서 이렇게 김치 코인과의 상장 폐지될 때는 투자자의 자기 책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느낌에서 코인과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2017년 대비해서 강폭이 불었을 때 한국경제TV 공영성을 띄어서 언제든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방송을도 말씀한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코인 투자가들이 저보다 더 이론도 많고 전문적인 말씀다는 어쩌거나 내가 돈 번 거는 그게 어떻든 간에 또 남으로 또 빚을 빌린 것도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소중한 돈일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남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샀다 해서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샀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는 행위는 굉장히 나중에 이런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투자라든가 투기 환경에서 한 번 정도 되고 정책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꼭 좀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거는 정치권 인사가 해서 100% 잘못된 것도 환손해주고 어떤 거는 사전에 예비 수단도 없이 그냥 상장 폐지돼서 투자자한테 비트 영끌한 개인들한테 그냥 이렇게 책임을 몰리는 이런 이중적 태도는 정책 당국에서도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제로가 된 타이탄 코인을 바탕으로 코인 투자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